뭐 활발하게 대화를 하신 거 보니까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얘기인가요? 설마는 이따 점심을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나 이런 거 아니겠죠? 어? 항상 학원마다 마지막 쉬는 시간이 제일 활발해요. 점심 메뉴 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우리가 금융론을 정리하시는데 금융론은요, 시험 목차가 그게 딱 한 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한 줄일 때, 이 금융 자체를 보게 되면,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달할 때, 자기 돈도 있지만, 부족하면은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의 형식을 빌린다는 게 결국 투자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대가로 뭐를 줘요? 주식을 발행을 해주죠. 증서로 주는 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분금융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돈을 차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차입할 수도 있죠.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채를 발행하는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대출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금융에 보게 되면 지분금융이 있고 부채금융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이 부채금융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대부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는 것 있죠. 근데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환 방식 있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환을 할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할 수도 있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할 수도 있죠. 네, 걔들을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환 방법에 대한 거 알아야 돼요. 이걸 출제해 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증권이 있잖아요. 그죠? 증권도 무슨 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이 있고 무슨 증권이 있다? 증권이 결국 이제 증서니까. 그죠? 지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난번에 리츠 그거 수정해 줬죠? 법 바뀌었다고. 에?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리츠예요. 리츠.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MBS예요. 이거 하나씩 나와요. 이게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금융에서 평균적으로 한 4문항에서 5문항이 나오는데 이론을 보게 되면 요거 세 가지가 기본.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거는 융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것 있죠. 최대 융자 가능 금액. 계산 문제는 그 정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세 가지가 기본이고 계산 논리 하나 알 수 있으면 금융에서 한 4, 5개 나오면 거의 다 맞거나 아니면 뭐 하나 정도 틀리거나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가 생소해서 그래요?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잘 이해하면 용어만 이해하면 결국 얘들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간평 배워봤잖아요. 간평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뭐만 잘 이해하면 용어만 이해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투자론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처음 돌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3, 4번 돌아봤다고 생각하면 처음보다는 많이 낮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간 관계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듣고 가는 거지만 오리오리 한 번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7, 8월 달에 문제풀이하면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이론을 또 요약해서 또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9월 달에 됐을 때 모의고사 할 때 또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10월 달에 시험장이 들어가기 전에 또 총정리하면서 또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진장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금만이라도 복습을 해주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왔다 간다 한다고 이게 붙여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개인적인 노력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혹시 뭐 이렇게 혼선을 겪고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는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쭉 받아들이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애들이 얽히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얘가 걔 같고 걔가 얘 같고 막 이런 단계를 있고, 이 단계가 거쳐 나가면서 궤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직 이 단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아직 이게 공부가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왔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넘어간다고요. 그죠?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언제부터? 에? 원래 시작은 여러분 11월 달에 등록했으면 이때부터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2017년 1월 달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1월 달에 열심히 안 했잖아요. 3월 달 됐는데 3월 달에도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론 선생님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더라도 그럼 민법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민법은 그러면 거의 궤도로 올라간다요? 민법은? 그럼 걔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걔는 어디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럼 민법은 안 돼 있고, 얘도 하는 중이고, 공법은 2차 과목은 아직 거들떠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뭐 올해 안에 마무리는 되겠죠. 올해 안에. 네. 네. 그냥 매년 비슷해요. 학계로는. 학계로는요. 예전에 15회 시험이 2004년에 있었거든요. 네, 이거 이후로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았고, 네, 이거 수준 올라간 적도 없고, 아주 뭐 턱없이 뭐 쉽게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매년 비슷비슷하게 줘요. 이게. 네? 평균이요? 평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다수의 합격자들이 60점을 간 넘겨서 합격한 사람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중에서 학원에서 성적 우수자들이 8점 이상씩 나오는 거고, 계산 논리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8점 이상이 후적 나오고, 네. 계산이 만약에 좀 어려워서 손을 놨거나 이런 사람들도 60점을 간신히 넘겨갖고 합격해요. 그게. 그러니까 무난하게들 합격해요. 무난하게. 그러니까 매년 합격자 수가 비슷비슷하죠. 1차 합격자는 오히려 막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문제 조금만 쉽게 나오면요, 1차 합격자 수가 한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확 나와요. 평균적으로 한 14,000명? 이 정도는 1차 합격자가 매년 나와요, 배출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공부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1차 이상은 돼요. 그게 정상이고. 응? 우린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된다고요. 되는데 취약 부분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하고 간평이 있죠. 그 네 가지를 대부분의 수학문생들이 싫어해요. 그거를 계속 방치한 상태로 두면 안 돼요. 그게 부담이 되니까. 걔들을 극복을 해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지 모의고사를 보면 하여간 무조건 6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하시면은 금방 실력들이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죠? 워낙 잠재력들이 뛰어나셔가지고. 아니요, 이게 제가 중개사 공부해서 매년 느끼는 거지만 합격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도 이게 학부에서 강의하는 대학 교수도 수십 년간 강의했는데도 자기도 아직도 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공부해가지고 일정한 점수를 맞아서 합격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등수라든가 어떤 이런 그 성적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머리들은 참 비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따라가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거 도전하기 전에 매일같이 학계론에 대한 용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리도 그 회사에 대리만 있는 줄 알았지, 여기 와서 뭐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와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익숙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뭐.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금융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 금융은 자금 융통의 줄임말을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보면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하며 이렇게 돼 있죠. 네. 금융 자체가 그 논리예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의 줄임말이 바로 뭐다? 금융인 거예요, 금융. 그러면 뭐를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하겠어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기준하게 되면요.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30대 중반이래요. 근데 30대 중반은 아직은 소득이 그렇게 높을 시기는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40대로 넘어가면서 50대로 가면서 오히려 소득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하고 일치하지 않죠. 예, 그 시간적인 불일치를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극을 보게 되면 생애주기 초기에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일정한 연한이 되면 수익이 오히려 커져요. 근데 주택은 이 시점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간극을 메꿔주는 게 누가 해준다? 금융이 해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이 어떤 매개 역할을 못 해주면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죠. 30대 중반 해봐야 군대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한 지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릴 시기인데 그러면 연봉 받아갖고 그거 모아봐야 집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전세 얻기도 아마 빡빡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지원을 받아서 가능해요? 그렇죠. 금융의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의 역할이란 얘기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융자금이 5억이고요. 연리가 1%. 대출 기간이 30년. 이런 조건으로 융자해주면 여러분들이 융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첫 번째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자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겠죠. 주택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도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청약에. 그러면 저축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청약에 들어온 저축을 그 돈을 활용을 해서 또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 없다. 재원 쓸 수 있죠. 그래서 청약에 가입하는 것도 이자는 주잖아요. 이자는 주는데 요즘 계속 떨어져서 문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청약에 가입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래도 분양을 좀 싸게 받기 위해서 돈도 좀 대출 받아서 그런 목적이죠. 그럼 경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절할 수 있죠. 이거를 확대시켜주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겠죠. 얘를 축소시키면 경기가 그만큼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거래가 위축이 되니까. 그러면 어떠해서 이게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주거의 안정도 꾀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주택 소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주택 소요라는 게 주택에 관한 본원적인 욕구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욕구만 있지 뭐가 없어요. 구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금융의 지원을 받으면 유효 수요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로. 자, 금융의 우리가 종류를 보게 되면요. 소비자 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이거를 소비자 금융을 수요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요자 금융. 그리고 이거를 공급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금융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게 저당대부 얘기해요. 공급자 금융을 우리가 이것을 건축대부. 근데 일반적인 저당대부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자도 좀 싼 게 일반적이고 공급자 금융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좀 비싼 게 대부분이고 여기는 대출 받을 때 한 번에 지급을 해줘요. 일시불로. 근데 얘네는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별로. 왜 공정별로 분할해서 지급하냐면 땅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더라도요. 이게 개발 비용이 나중에 토지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빌려줬다가 이게 부도가 나게 되면은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별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야, 뒤에 가면 지분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네, 부채금융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권을 판매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분권을 판매한다는 개념보다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투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야, 나한테 한번 투자 좀 해볼래? 라고 유도하면서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있죠. 권리에 대한 일부를 갖다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넘겨주냐면 주식 같은 것을 넘겨주는 케이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무슨 금융이라 한다?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금을 필요한 자가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있죠. 이건 돈을 빌리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들어가는 개념하고 돈을 빌려주는 개념하고는 틀리죠. 투자를 들어가서 만약에 그 기업이나 그 개인이 잘못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줄 때는 우리가 채권에 명시된 대로 무슨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이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분금융이 있고 부채금융이 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지분금융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죠. 주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총 같은 거 열어야 안 열어요? 열잖아요. 물론 이제 지분이 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소액주주들은 목소리가 작지만 어쨌든 간에 경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돈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은 경영에는 참여할 수는 있다 없다? 참여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나중에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추가로 정리는 해둬야 돼요. 여기는 종류도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거. 그래, 뭐 주식, 그래, 그, 발행을 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리츠라는 것도 있고요.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는 것도 있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분금융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부채금융에 들어가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주택저당증권 있죠? 예, 이것도 해당이 돼요. 또 저당대부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도 해당이 돼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다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종류를 구별할 수 있냐는 것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고 돼 있죠. 뒤에 이제 그 변동금리 대출하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할 때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위험이냐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뭐냐면요.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잔액에 못 미칠 때 있죠. 네, 그때 발생하는 것을 무슨 위험이라 한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고요. 이걸 적용해요. 이걸 제한을 두는 거죠. 무조건 빌려주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40%면 40%, 50%면 50%까지 상환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돈 빌리기 힘들어요. 그죠? 은행에서. 근데 그것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진 않죠. 어느 순간에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게 또 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100%는 대출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통상 뭐 한 70%, 60%, 이 정도만 해주는 경우죠. 그죠? 가장 많이 해줬을 때가 90%까지 해줬던 데도 있었어요. IMF 터진 직후 있죠. 2001년도인가 그때 초반에는 대부 비율이 90%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억짜리 집성도 살려고 그러면 자기 돈 1,000만 원을 미서 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IMF 터진 데 2, 3년 지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다 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 또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집 사가지고. 근데 또 잘못 들어가서 또 손해본 사람도 있죠. 그것도 사람 운명인 거예요. IMF 직전에 그 지렛대 효과를 보겠다고 해서 집 한 5채를 갖다가 전세를 끼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IMF가 터져서 그걸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빼줄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다 팔고 난 다음에 그럼 시세보다 헐값에 막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IMF 다 지나고 난 다음에 2, 3년 뒤에 걔네들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훅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잘 선택해서 그렇죠? 2, 3억짜리를 갖다가 7억에 낙찰받아가지고 그게 다시 원래 대비 한 30억까지 올라갔을걸요? 차익을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 흐름을 잘 읽는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 분석을 잘해서 투자를 들어가면 지금이 조금 어렵지만 요게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힘들더라도 그걸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틴기고 그냥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자한다는 게 그래서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투자한다는 게. 그러니까 투자를 진짜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많이 벌어도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만 있다고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에게 오는 건 없죠. 가는 거다 집으로 전화 오는 것도 있죠. 땅 좋은 거 있다고 아주 죽인다고. 그러면 본인이 죽으면 되지. 왜 그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그러리라고 끌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조기 상환 위험은요. 특히 고정금리로 우리가 대출이 실행이 됐을 때 있죠. 예, 그때 보면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보다 커지죠. 그러면 이제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다시 불특정의 고객들에게 뭐를 해줘요? 예,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예대 마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대출을 해줬을 때 고객이 맡기는 예금이 있죠. 이거는 대부분 단기성 자금이에요? 장기성 자금이에요? 이건 단기라고요. 은행에다 돈을 오래 예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과 같이 금리가 두 자릿수였을 때는 나중에 뭐 시집 또는 장가갈 미처를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돈 넣어놓는 사람들도 없어요. 적금 드는 사람들도 그게 많지 않다고요. 그렇죠? 근데 대출은 장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여기에 따른 마진을 기대를 하고 돈을 빌려준 건데 얘가 돈을 20년의 기간으로 빌리기로 약정해놓고 1년 내에 갚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이 돈이 훅 들어오게 되면 얘네는 예금을 줄 돈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금리로 특히 빌려줬는데 고정금리를 빌려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대출자들은 이런 조건에 대해서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페널티를 부과하죠.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해요. 그래도 대출이 상환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대출 기간이 길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굳이 뭐하러 비싼 이자를 계속 물면서 내가 상환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그 예전에 IMF 터질 때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때 은행원들이 그때 고전을 또 많이 했어요. 집을 사는 과정에서 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고요. 근데 이제 집값이 어떻게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 돈은 갚아야 되고 그때 구조적이 되면서 실직한 사람도 많았었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 은행에서 S은행에서 아주 파격적인 뭐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우대하는 조건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은행 직원도 거기 가서 뒷문으로 들어가서 애가 그 대출 갈아탔을 거예요. 자기 은행 거를 그쪽으로 바꾸는 그런 식의 전략도 쓸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때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조기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잔금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 잔금 비율을 구할 때 아까 뭐 쓴다고 그랬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쓴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런 게 조기 상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데 이제 이자율 위험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거기 나온 데처럼요. 금융기관이 저당대부를 실행한 후 또는 예금 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무슨 금리로 대출해 준 거를 선호한다. 변동금리로. 그러니까 이 경우를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고정금리로 우리가 대출해 줄 수도 있죠. 얘가 얘보다 커요. 시장의 약정이자율보다.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있죠. 그 다음에 빌려 쓴 차입자가 있죠. 누가 유리해요? 얘가 유리하죠. 얘가 불리하죠.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차입자들은 조기상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무슨 금리로 대출했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했을 때는 대출자가 리스크를 떠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조건이 일정할 때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초기 이자율이 좀 높아요. 리스크의 조정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선호하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 같은 걸 이렇게 받게 되면 보금자리론이 대부분 고정금리예요. 그죠? 근데 보금자리론에 대한 판매를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위탁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럼 시중은행에서는 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한 것을 먼저 소개하진 않아요. 자기네 상품을 먼저 소개하지. 그게 수익이 더 좋으니까. 왜냐하면 위탁 판매 해줘봐야 판매 수수료밖에 못 받아요. 근데 자기네들 상품 대출해주면 대출 이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경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쪽에 252페이지 가시면 문제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1번에 가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있죠. 예, 이거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꾸시면 되고, 지난번에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이걸로 바뀐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돼 있죠. 예, 걔네가 설립이 된 거예요. 이걸 관장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시중은행에다가 위탁을 줬었죠. 예, 얘네가 설립이 돼서 얘네가 현재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한테 필요하면은 국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중은행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53페이지 가면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 이제 별표해야 되죠. 별표 3개. 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해야 돼요. 또 1시 반 돼가지고 오후에 또 수업 있죠. 예.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오늘 한 것 중에서 포트폴리오 논리에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그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게 제거되고 안 되는지. 현금 흐름했을 때 영업수지의 계산 순서 있죠. 그 순서 과정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예? 어림셈법 아시죠? 승수 수익률법이 있었죠.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고. 그렇죠?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예요?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자본이 커지면 승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아, 부채 감당률이니까 부채 감당. 예?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수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말고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 하나 또 있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년가하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어느 게 더 우수하다? 수년가법이 더 우수해요. 기본적인 내용은 꼭 정리해 두시고. 그죠? 예.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